전문가들의 뭐 예측은 항상 달라질 수 있지만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40배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그 자체가 어쩌면 인류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만 달러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만 달러면 여러분 자동차보다 저렴합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듯이 우리 부모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립시다 라고 해서 가사 살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을 보면 단순히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로봇이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로봇은 현재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로봇공학은 과거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도 보면 예를 들자면 로봇 팔만 있는 경우는 이미 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로봇들은 있죠. 그리고 이 산업도 분명히 큽니다. 산업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일제 코봇이라고 하죠. 인간과 함께 존재하면서 콜라보토리라고 해서 인간과 함께 존재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이러한 로봇인 이 코봇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스파크 같은 것은 AI하고 컨버전스가 융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피규어 AI라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이블 위에 먹을 거를 집어줘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주고 왜 사과를 집어주니 그랬더니 여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유일한 먹을 거가 사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 오픈 AI의 챗GPT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멀티모달이죠. 볼 줄 알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AI가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규어 AI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이 로보틱스 지금 미국 조지아 있는 물류창고에 쓰고 있는데 얘는 손가락이 인간 손가락을 닮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죠. 이거를 집어서 물류창고에서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은 지금까지 자동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막 쏟아지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서초동 갈 거고 이거는 남영동 갈 거고 이거는 신정동 갈 거고 이런 물건 하는데 물건마다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면 무게에 맞게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들은 되게 힘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이 물류를 분류하는 이 일입니다. 나머지 물류를 크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자동화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사고가 가장 나는 부분이니까 인간이 다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로보틱스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GTC에서 발표했던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이건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엔지니어는 많겠고 개발자들도 많겠지만 AI 전문가가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없습니다. 전 세계 로보틱스 회사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AI는 다 연구해 줄게. 그 대신 우리 클라우드를 써. 로봇 클라우드에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개발사가 없는 것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 AI와 결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고 아마존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바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이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다 이식시키는 물론 추가적인 학습은 시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AI와 로봇가 결합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 한 축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대단한 로봇을 잘 만드는 곳이죠. 근데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그전에는 아틀라스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싸고요. 유압식 구동기라고 해서 액추에이터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높은 가격과 무게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 인간 옆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잘못 건드려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코봇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건 전기 구동기로 바꾸면서 적절하게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전기 구동기를 쓰면 훨씬 더 로봇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물체와 인간이 부닥쳤을 때는 훨씬 더 충격도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러 포장도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좀 단점은 AI가 발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로보틱스 공학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키웠던 똑같은 방식으로 AI 로보틱스를 갖다가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2023년 11월에 국가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쫓아오고 있냐면 거의 모방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뭐 샤오미도 결합하고 있고 텐센트도 결합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AI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계획은 2025년부터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여하는 건데 아마 2026년부터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2027년부터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는데 어느 정도 로봇을 투여하려고 하면은 인간 10,000명당 100대의 로봇을 투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국의 이제 노동 인구가 한 7억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3,500만 대의 로봇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로봇들에도 AI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는 추론할 수 있는 AI 칩들, 하이엔드 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다 발전하고 있으면서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AI와 로봇 공학의 결합,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로봇이 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피규어 AI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은 로봇들의 발전 속도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렇게 로봇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테슬라의 FSD 버전 12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대단 AI라는 건 뭐냐면 종단간 AI죠. 그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라이다나 레이더를 쓰던 카메라를 쓰던 비전을 써서 센싱하는 것, 앞에 사물이 몇 미터 앞에 있는지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것은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비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AI를 써서 작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AI에서 인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쪽에 줍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서 자동차는 빨간 신호등을 보면 멈춰야 돼. 파란불로 바뀌면 출발해야 돼. 내 자동차의 속도가 몇이라고 센싱 정보가 오면은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들어가 있는 코딩, 이걸 휴레스틱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코드라고 하는데 휴레스틱 코드로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는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약 30만 줄에 달하는 C++로 만들어지는 이 코드였는데 이걸 줄이고 그 대신 여기다가 신경망을 집어넣고 테슬라가 8개의 카메라에서 찍었던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주면서 규칙을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규칙을 인간이 집어넣는 겁니다. 빨간불에 멈춰라. 인간의 눈은 2개다. 코는 하나다. 입은 하나다. 이렇게 규칙을 인간이 여준다라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주면 얘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의 왼쪽 손가락은 5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눈은 2개구나.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끝에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규칙을 여줬었는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레스틱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5cm를 움직인다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7cm 올라간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3cm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준 거거든요. 이 규칙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고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큰 공구점에 들어가서 너가 쓰고 싶은 공구를 들고 나와서 그걸로 작업해 라고 하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정해 주지 않아도 이 공구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로봇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하는 구간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차량에서 이 전기줄을 안에다 놓는 것은 자동화가 잘 안 됩니다. 너무나도 미세한 작업이라서 이제 이 작업도 로봇이 들어가서 인간의 옆자리에 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로봇이 용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공간의 구석진 부분은 사람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용접기를, 사람이 쓰는 용접기를 들고서 같이 용접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AI가 과거에는 인간이 다 규칙을, 그 수많은 규칙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규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엔드-투-엔드 AI로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서 AI가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이런 유연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과거의 로봇 팔과 같은 것은 AI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움직이는 규칙 부분에서는 AI가 필요 없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연한 작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정말 어떤 도구만 주면은 다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구를 줬을 때 그 도구에 맞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AI가 될 때 가능한 거고, 엔드-투-엔드 AI 기술이 지금 그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에 있는 거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회사로 보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 사업의 로드맵과 전망은 어떤가요? 우선은 그전에는 밤비라는 모델이 있었고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가 나오는 이 속도가 2년 만에 다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한쪽으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고 추가적인 인공지능 학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에 있는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건 그냥 바퀴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센싱과 여기에서의 판단력들을 부여하는 것, 하다가 갑자기 망치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망치 같은 경우는 차는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로봇은 피해가거나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조정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AI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또 인공지능 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죠.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옵티머스에 부착이 되게 되면 이 옵티머스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가면서 옵티머스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고, 이번 4월 달에 공개된 것은 4680 배터리를 집어서 이 패키징하는 작업, 이런 작업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미세한 작업이고 정밀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주면은 배터리가 망가지겠죠.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힘을 주면서 이제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까지 연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라면 우선은 자동차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BMW랑 계약을 한 상태죠. 물론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될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2024년 하반기에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2024년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2025년에는 그거는 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저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0,000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0,000면 여러분 자동차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을 벗어나게 돼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저는 한 2028년 또는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언젠간 여러분들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듯이, 물론 젊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과거에 기트라인 보일러가 이런 광고를 했었죠. 언젠간 우리 부모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립시다 라고 해서 집에서 빨래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가사 살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의 3대 구성 요소인 두뇌, AI,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구동기는 전기 모터라는 거고, 전기 모터 기술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배터리 기술도 4680 배터리와 함께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AI 부분도 FSD를 통해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경쟁력과 현실성은 대단히 경쟁력도 높고 현실성도 가까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AI 로봇의 탄생으로 점점 가난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산력 곱하기 노동자 수예요. 생산력을 높이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올리는 건데, 항상 기술 혁신이라는 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또 천장이 닿기도 하고요. 그런데 곱하기 노동자 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 노동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한 국가에서의 경제력이 대단히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노동력 부족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50년에 만 30이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적게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인구수로 한국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나라를 보죠. 중국도 드디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입니다. 노동력 부족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왜 AI 로봇의 전략적 산업으로 두겠어요?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려면 계속해서 이 공장에서 저가로 물건이 생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노동력이 중국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AI 로봇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저가의 물건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계속해서 물건이 저가로 생산될 경우에는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물건을 또 원자재로 써서 우리는 거기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세계가 노동력 부족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AI 로봇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이 100년 지난 뒤에 200년 지난 뒤에를 제가 예측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AI 로봇이 나왔을 때 일자리 부족 현상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AI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당장의 일자리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것과 같이 수많은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창출된 로봇 시장이 자동차보다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뭐 예측은 항상 달라질 수 있지만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40배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그것도 제 책에 좀 써놨는데요. 정말로 커집니다. 여러분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될 경우 여러분 $20,000 차량이면 집집마다 한 대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차량 한 대 있듯이. 그리고 건물에 있는 어떤 단순 작업 같은 경우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 로봇이 대체한다면 웬만한 빌딩에도 로봇들이 서너 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봇 시장이 커지는데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칩, 반도체 없는 로봇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대단히 하이엔드 칩이어야 돼요. 거기서 추론이 가능해야 되고 AI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으로 인해서 로봇 산업 그 자체가 어쩌면 인류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같은 데도 인수도 했지만 피규어 AI 같은 데도 삼성전자가 작은 액수지만 투자도 했습니다. 다양한 AI 로봇 기업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고 인수하고 있는 등 로봇 산업이 지금 가장 큰 미래의 산업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진다면 로봇 시장에서 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과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디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로봇 산업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지했지만 AI가 발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하느냐? 엔비디아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이 두 업체가 지금 가장 크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존이 쫓아오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당장 내년부터 물류창고에 투입을 하니까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AI 기업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지금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4시간 작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있다가 얘가 갑자기 저 배터리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충전하러 가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로봇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크기, 평균 키하고 같아야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히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양의 자동차 대수보다도 만약에 로봇이 많이 팔리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또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구동기죠. 구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구동기가 있고요. 회전하는 구동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근육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구동기와 회전하는 구동기가 계속해서 동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거고 전기 모터에는 끊임없이 테슬라는 히토류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당장에는 히토리가 들어가죠. 모터에는. 이런 부분들 산업 보셔야 돼서 전기 모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AI 기술에 뛰어난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로봇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 AI를 구동시켜 학습시켜야 되고 추론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메타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바틀렉이 존재할 건데 그거는 GPU가 아니라 에너지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는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특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만한 데를 미리미리 땅을 봐서 거기 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줘서 그것을 임대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사실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전 세계에 이러한 기업들,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를 뉴욕에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대기업들이 직접 짓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것을 임대해주는 기업들도 대단히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달에 뭘 했냐면 클린 에너지를 넷제로로 봅니다. 클린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도 예를 들자면 많은 투자를 사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정말 막대하게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4월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샀어요. 원자력 발전소인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에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들이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세상이 두렵긴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물론 로봇과의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번도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1900년대 초까지 뉴욕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물건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음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인 허드슨 강에서 얼었던 얼음을 우리식으로 동빙고 서빙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이거를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어디로 수출했겠습니까? 인도나 필리핀. 이런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얼음을 구경하지 못하는데 여기 부자들이 얼음을 대단히 고가로 사들였죠. 그런데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음 산업은 죽었어요. 뉴욕의 5대 무역물 중에 하나였던 얼음 산업이 죽으면서 관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디 가냐? 냉장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은 전환되면서 일부는 적응 못하겠지만 다른 산업은 이전은 가능합니다.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차들이 특히 포드가 모델 T를 도입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전으로 가면서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확산되면서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이분들 어디 갔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일자리의 이동은 존재하겠지만 산업의 볼륨이 커지면 어느 부분이 자동화되더라도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만 볼까요? 대량 생산을 컨베이어 벨트를 하면서 나머지 자동차 업체를 다 무찔렀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아시는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하나 일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비판하면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하나 일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립니다. 자동차 가격도 반 이하로 할인을 해요. 모델 T가 워낙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을 또 고용하죠. 우리 그럼 마케팅도 해야 되겠는데 마케팅 부서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사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인사과도 만듭니다. 이러면서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사람이 증가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인간 노동자들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또는 AI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AI 로봇과 같이 협업해서 잘 일하는 사람이 AI를 잘 못 다루고 AI 로봇과 협력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요즘 직장에서 우대를 받고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 과거에 직장에서 우대를 받았듯이 당연하게 이러한 도구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도구를 못 다루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연한 공포라든지 터미네이터라든지 스카이넷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토플을 못하고 내가 영어 회화를 못하고 내가 엑셀을 못하는 것이 취직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배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AI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직장에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셔야 될 것은 AI를 어떻게 잘 다루어서 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낼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고민이시고 훨씬 더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